올해 상반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4.1이거든요. 뭐 연말까지 4.5 뭐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으니 지금 당장은 급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고용지표를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9월 초에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한들 이 고용지표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B컷은 아니겠지만 25bp는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가능성은 높다. 9월 그리고 뭐 12월 올해 한 뭐 2번 정도 인하하는 거에 지금 전부 다 시장에 관심들이 모여 있고, 그거를 이제 대부분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기존에 발표됐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주면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또다시 이제 실망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연말 종가를 3,000 밑으로 해서 끝내는 게 실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3,100 이하다라고 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점은 이번에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NH의 유망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사님께서는 8월 시장 지금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아직 뭐 열흘 남았습니다만 7월이 상당히 좋았고 그동안 올해 한국 시장이 좋았었으니까 네. 뭐 앞서서 혼란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조정이 좀 올만한 그런 위치에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보통 뭐 7월이 조정이냐 8월이 조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좀 그동안 좀 상승세가 좀 꽤 이어진 상황에서 또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는 피할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질문은, 네. 원래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 조정이 오면 그때는 사야 하는 조정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억력이 좋으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사야 하는 조정인 건 너무 반가운 조정인데 네. 조정 폭이 얼마나 될 거냐와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뀜이 없고요. 네. 조정 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100이 뭐 밑으로 하회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인 얘기를 제가 보통 잘 안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한 뭐 3,050, 3,060 정도면은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일주일 정도는 뭐 진행이 되겠다. 적어도 뭐 수목금 정도 진행이 되고 잭슨홀 미팅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반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 오네요. 네, 하루 만에 3,080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100이 무너지면 3,000 얼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3,000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원래 락바텀이라고 보면 2,900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PBR 1배고 그런 상황, 트레일링 PBR 1배, 후행 PBR 1배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지금의 뭐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3,000을 돌파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3,000이 깨지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3,100 이하다라고 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점은 이번에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NH의 그 뷰가 궁금한데, 연말 그 지수, 코스피 지수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저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 내년 상반기까지 3,600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상반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제 연말 종가는 지금 레벨보다 높을 것 같고, 내년 6월 종가는 연말 종가보다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흔들림이나 뭐 조정폭은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롱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것과 크게 변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은 사야 하는 조정이고 폭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짚어주신 변수들도 많았고 또 다시 한번 시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첫 장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8월 달에 그 성과를 보여주시는데 올해 연초부터의 성과와 8월 달의 성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첫 장이요. 네. 네, 보시면 네. 올해 한국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저희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US보다는 넌 US들이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좀 더 좋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한국이 뭐 1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승폭이 신정부 들어서 좀 큰 이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게 7월까지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8월에 좀 쉬게 되는 거고 뭐 인도는 좀 다른 이슈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8월이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원전 이슈도 있었고 뭐 금리 인상을 9월 FOMC 100%까지 가져갔다가 좀 뭐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 8월 정도에는 좀 쉬어가고 이게 길 거냐 짧을 거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지금 하시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데서 혹여나 파월이 이제 강짜를 부릴까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지금 보여주신 장표에 보면 시장이 키는 달러와 정책 신뢰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반기 시장 전망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럼 달러부터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달러는 어느 방향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약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작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9월부터 100bp 인하를 했습니다. 9월에 50bp 인하를 하고 두 번 더 인하를 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100bp 인하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10월 정도, 9월 말 정도부터 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머징이랑 이 미국이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7월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나 봐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해리스에 대한 당선 확률이 막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1월 대선 바로 이제 한 달여쯤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달러는 이제 강세로 진입을 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할 거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빨리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물건을 사야지라는 이런 사재기 효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 효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면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오히려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가 갔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발효된 관세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게 비용이 증가되는 거 아니야?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머징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진입이 된다면 오히려 이머징도 계속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네. 사재기 수요가 지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수요가 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질문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요 둔화보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쪽도 꽤 있고 맞아요. 파월도 그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금리 이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안 내려간다면 또는 덜 내려간다면 달러 강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를 해주느냐, 인하를 네.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죠. 또 작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색 막대로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작년에 이제 9월 50bp 내리기 전에 일자리의 어떤 폭이랑 지금 현재의 금리를 9월 FOMC 전에 일자리의 양을 보면 상당히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거 비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근데 물가를 보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그랗게 돼 있고 세모로 되어 있는 이런 건데 그때는 물가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상치로 보면 앞으로 점점 좀 더 올라가서 올해 CPI는 3%가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잭슨홀에 대한 주제도 사실은 고용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인데 파월이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는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CPI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나타내 주는 쪽으로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PPI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PPI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항목에서 유통 서비스라는 하위 항목이 더 많이 올랐는데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유통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탁 튀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운송이나 보관이나 뭐 관세에 대한 영향 이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이 관세의 영향이나 아니면 공급망 재편의 영향들을 자신이 이제 비용을 떠안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최종 소비자 가격과 유통업체 구매 가격에 대한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생산자 물가를 올릴 거고 이 올린 다음에 또 소비자 물가를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번 주에 이제 나오겠는데 월마트나 홈디포나 이런 나이키나 이런 쪽에 가격 인상에 나서게 되면 물가 전이의 경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억을 잠깐 해보시면 작년 9월에 실업률이 4.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8에서 4.3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실업률이 4.2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얼마나 대단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차트의 오른쪽을 보시면 샴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샴룰 인디케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실업률 3개월 실업률이 과거 12개월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으면 항상 100% 침체가 왔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6월부터 계속 터치해가지고 0.5% 이상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침체가 오겠구나, 침체 빨리 대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100bp를 내린 건데 지금 이 인디케이터로 보면 똑같은 실업률이 뭐 4.2 정도지만 올해 상반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4.1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상승폭이 0.1%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이렇게 뭐 연말까지 4.5 뭐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으니 내가 지금 당장은 급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고용지표를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3번 나오거든요. 뭐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나오는데 14만 명인 게 1만 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9월 초에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한들 이 고용지표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B컷은 아니겠지만 베이비컷, 즉 25bp는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미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5% 정도 되니까 이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사님 똑같이 보십니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사실상 거의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사님께서도 그것은 뭐 자명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런데요.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9월 그리고 뭐 12월 올해 한 뭐 2번 정도 인하하는 거에 지금 전부 다 시장에 관심들이 모여 있고 그거를 이제 대부분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년 상반기 인하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번 내리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시장은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페드에 트럼프가 스티븐 미런 연준 위원을 이제 추천해서 넣었어요. 네.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상반기에 이 사람의 쓴 보고서가 상당히 이제 여의도에서 계속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 유명한 미란 미란 보고서인가요? 보고서. 그렇죠. 미란 네. 보고서 유절 가이드죠. 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을 보면 기축통화국의 숙명은 뭐 무역 적자 그리고 제조업이 계속 미국에 쇠퇴하는 건데 관세를 때려라. 그리고 원래 관세가를 때리면 강달러를 유발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국가를 찍어 눌러가지고 약달러로 만들어라. 그러면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도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단기채로 미국 재정이 연명하고 있는데 장기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연준과 잘 협력해라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파월 의장이 교체할 때 완화적인 인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5월이 사실은 임기 만료인데 보통 네. 과거 보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보통 이제 미리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정도면 비둘기파적인 의장이 지명이 될 거다. 그러면은 올해 2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포석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자신의 성적표를 만들려는 이러한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그냥 물가를 건들지 않는 일반적인 금리 대비해서 지금의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완화적인 상황이고 지금 플러스 쪽으로 돼 있다는 건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150bp 정도 높잖아요. 중립금리를 우리가 3% 정도 보고 기준금리를 4.5로 보니까 그래서 베센트가 페드 보러 빨리 150bp나 175bp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 뭐 2번 혹은 9월 스타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4번 상반기 이렇게 가면 그게 한 150bp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의 포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어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금리 인하 폭이 더 빨라진다. 그러면 시장은 멀티플을 더 올려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권의 이런 입김이 들어가서 페드가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버블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버블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마련이 될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시장을 좋게 보고 뭐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파월로만 좀 한정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또 잭슨홀도 있고 하니까 네. 파월에 입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 지표와 물가가 이제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고용 지표와 물가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인다면 파월은 뭘 선택할까요? 그동안에는 그때 시기마다는 달랐는데요. 보통은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은 가장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현재 상황의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금리 통화 정책으로 이 실물 경기를 도와주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내가 처음에 봤던 거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실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세게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고 잭슨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빨리 이제 됐었는데
원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단순히 이제 넘판 페이롤 같은 일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괴롭히는데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이제 뭐 맘먹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얘기하면서 나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보여준 파월의 모습은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에 사실 뭐 최근 한 2, 3개월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우리는 카드가 많고 기존 금리 인하를 문제가 있으면 압축적으로 빠르게 해줄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고 뭐 고용지표나 이런 데이터도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물가 상황도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행동은 빠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쓰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도 달래고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뭐 되게 마일드하게 연출을 했는데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주말에 또 보시긴 보셔야겠죠. 네. 아니 지금 상황에서 PPI가 높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네. 파월이 유연하게 발언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발언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PPI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CPI가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꽤 높아진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파월이 물러나고 나서 내년 5월쯤에 예를 들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다라고 해도 우리는 금리 인하의 경로로 찾아갈 거라고 그대로 갈 거라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스태그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스태그면 문제가 생긴다. 페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인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스태그라는 게 사실 이 현실에 오래 가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라는 게 스티브 미란도 얘기했지만 관세 정책이라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정책인지 아니면 디플레 정책인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태그는 사실은 길게 가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나 리세션이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좀 더 방점이 찍혀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출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렁이게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거냐,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상황처럼 아니면 이게 물가가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수요 둔화가 더 세게 올 거냐라는 것에 어떤 전략적 판단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상반기 금리나 그 기조,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파월은 아주 데이터를 항상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측해 주신 대로 만약 다음 의장이 매우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의도까지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비싸요, 사실. 뭐 PBR로 보나 PER로 보나 지금 정도에서 어닝이 빨리 터져주지 않으면 그 밸류의 레벨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할인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7월 말에 있는 7월 FOMC에서 월러 이사와 2명의 소수 의견이었어요. 금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회의록에서
봤던 이제 말씀들의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나온 회의록이죠. 물가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PPI도 오른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건데요. 고용 지표가 바로 8월 초에 망가지면서 흔히 말하는 원로이사의 소수 의견이 상당히 이제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자기가 의장이라서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3월 말에 시장이 한번 되게 크게 흔들렸을 때도 파월은 금리 통화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원로이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안도레를 펼쳤다면 지금은 거꾸로 원로이사가 소수 의견이었지만 이제는 오피니언 리더의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보면 파월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방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하기는 한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약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0년도에 뭐 버블이 다시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의도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어디랑 유사하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1998년도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를 겪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나타나면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LCTM이라는 펀드가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라고 하니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를 3번을 이제 내려준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IT 버블의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경기는 상당히 그렇게 아직 뭐 꺾이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통화 정책을 의도적으로 이런 할인율을 낮춰주는 요소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 확장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뭐 이럴 때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장은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뭐 이러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이게 뭐 속도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이 더 크다라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AI였잖아요. 네. 특히 미국 증시는 AI가 이제 상당히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네. 미국 증시의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질문을 왜 안 하나 뭐 싶었는데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저의 뭐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일단 데이터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 재번재 주문 캐펙스가 과거의 데이터를 좀 바꾸면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도 미국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하죠. 계절적 조정이나 아니면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 비내고재 자본재 주문이 좀 더 이제 올라왔어요.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계속 이제 옆으로 쭉 끌리면서 이게 캐펙스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AI나 이런 IT 정보기술 관련해서 캐펙스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목에 차는 거 아니냐? 특히나 MS 같은 M7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줄어들면서 혹시는 뭐 어닝이나 전체 매출의 탑라인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캐펙스가 더 커지는구나 라는 이런 탑라인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나는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쵸. 실질적으로 M7에 대한 수익성은 순수익이나 이런 전망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GPT를 가지고 있는 샘 해밀턴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버블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기 거를 자기 스스로 버블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네. 다른 것들이 버블이 아니라 다른 쪽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라는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 아니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자기 발언보다 세게 내가 시장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니 그래도 우리의 생산성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좀 수익성이 발현되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또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음모론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AI 버블론도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M7은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좋고. 00년도랑 비교를 해보세요. 나스닥이 버블이다라고 하면 보통 PER 60배 정도 가야 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EPS는 하락하다가 지금 하락 속도가 멈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가격대를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AI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콜라보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로봇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로 전부 다 통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단지 이런 뭐 LMM의 버블이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한돼서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성장에서는 버블이라도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크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국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한국 시장의 남은 키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쉽진 않을 거다. 하지만 저희는 약세인 것 같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책 신뢰이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되게 이제 양쪽으로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고객분들도 꽤 계시고,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뭐 또 반의 고객분들은 지금 현재 노이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론이나 아니면 이런 노이즈들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해당하는 예.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예민한 부분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주주 양도세를 10억 원으로 할 것이냐 50억 원으로 할 것이냐인데, 지금 10억 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 다시 50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또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세원이 막 늘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연말 이 수급 요인을 교란시키는 요인일 뿐이고 연말에 팔아서 연초에 다시 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언론지상에서 많이 얘기는 안 됐지만 같이 얘기가 나왔던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나 이런 것들이 원래 세수를 잘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세수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노이즈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듯이, 물론 저는 그날 빠졌을 때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더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급하게 빠졌다라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어서 그랬다라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걸 또 경험을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흔히 말하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뭐 부동산에서의 비생산적 금융의 자금이 생산적인 금융 자금으로 가계자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고 싶어하는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세수를 그렇게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강하게 끌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이런 거지만 네.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에 이제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인 건데 네. 이 부분이 다시 50억 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가 약간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잖아요. 다시 올라갈까요? 강화된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이 예. 된다면 그러면 일단은 안도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이 중요하죠. 예, 9월에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화, 예. 의무화, 그리고 뭐 ISA 제도 개편,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코스피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합리적으로 나오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특히나 저의 입장에서 이걸 계산할 때는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은 되게 자세하게 또 잘라서 뭔가 기존에 발표됐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오거나 예. 아니면 흔히 말해서 뭐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주면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또다시 이제 실망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연말 종가를 3천 밑으로 해서 끝내는 게 실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지금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셨는데 일단 그 각종 논의해야 되는 이런 그 완화든 강화든 정책들에 대해서 가져오신 자료의 정리를 좀 잘 해주셨어요. 14페이지인데요. 네. 요거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 많은 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에서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존에 안이 나온 건 네. 배당 성향을 35%로 하고 그리고 세율을 나눠서 분리과세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데요. 약간은 이제 최고 세율 27.5%에서 35% 사이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나눴죠. 3억 원까지는 네. 22%, 3억 원 이상 27.5%, 뭐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지금 현재 얘기되어 있는 이런 상황 정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주환원 강화, 여기에다가 퇴직연금 기금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개편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때 신니사 정책 때문에 일본의 금융권에 있던 개인 금융 자산이 4%포인트 이제 주식 자산으로 뭐 대부분 이제 배당주였지만 네. 그쪽으로 이제 유입이 됐는데 유사하게 4%포인트가 한국의 지금 개인 순 자산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한 600조 원 정도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계시는 부동산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주주환원 강화와 퇴직연금 기금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충분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천이나 이쪽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9월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은 물론 기업의 이런 뭐 기업에서 싫어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중 투표 의무화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라든지 뭐 공개매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이제 경영권을 되게 옥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또 나쁜 일을 하지 않게끔 이 워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은 둘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이러한 흔히 말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들은 9, 10월 지나가면서 통과가 돼야 아마도 지금 정부가 5천 특위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아마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정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NH의 유망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거기 해주시면서 조방원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제가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9월에는 정기국회가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법이 통과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통과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그동안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다가 최근 좀 하락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런 업종들, 지주나 금융이 다시 9월에는 이슈화가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방원 관련 이런 것들은 대외 정책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9월 정기국회 이런 상법 개정 이런 것보다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선업과 뭐 방위산업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히 합의서에 같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조방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어왔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고 완전히 이제 장이 무너질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방원이나 상법 개정 같은 지주금융이나 아니면 관광소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런 정책 안에서의 종목들이 계속 돌아갈 거냐, 저는 정책 안에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